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식품위생 문제풀이 들어갈 건데요. 자, 식품위생은 이렇게 5파트로 나눠져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파트인 식품위생관리. 보통 두 문항이 나와요. 자,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 문제. 식품위생의 정의가 가장 옳게 설명된 것은,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보기는 항상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위생 정의는 사실은 법규하고 더 많이 연관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식품위생 파트에서 나올 확률은 좀 낮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법규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렇게 정의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보기는 볼 필요 없이 답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식품 첨가물과 또 기구와 용기, 포장까지 다 들어가죠. 이 전체 포장까지 다 포함하는 걸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여기서는 이제 범위가 중요한 거예요. 식품 위생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식품위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러니까 가장 옳은 것은 이것도 법규하고 조금 더 많이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가장 옳은 거니까 이럴 땐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고 가장 적합한 거를 골라야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에, 여기서는 위해 방지뿐만 아니라, 여기서뿐만 아니라 영양의 질적 향상까지 이렇게 도모가 되면 결국은 더 큰 범위에서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좀 더 큰 범위,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를 답으로 골라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3번 볼게요. 식품으로 인해 건강에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 중 내인성인 것은, 여기서 이렇게 내인성, 외인성, 이 형태, 이 문제는, 이런 문제는 잘 나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위의 요소 중에서 이게 내인성이냐, 그러니까 식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 외부로부터 들어온 거냐, 아니면은 유기성, 유도된 거냐, 이거는 꼭 구분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곰팡이독 같은 경우에는 뭐죠? 곰팡이독은 외인성이죠. 외인성. 잔류농약도 마찬가지로 외인성이죠. 벤조피렌은 왜 고기 같은 거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구울 때 탄 물질, 그렇죠? 이런 게 벤조피렌인데 이거는 우리가 유기성 또는 유도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환경 호르몬은 어때요? 환경 호르몬은 주로 이제 환경 외부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외인성. 자, 식품 알레르기라는 건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 우리가 뭐 우유를 먹었는데 우유 알러지가 있는 사람도 있고, 뭐 토마토나 복숭아나 이런 데 알러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식품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알러지 유발하는 물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내인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 내용들은 좀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다음 봅시다. 이제 식품의 위의 요소를,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우리가 요점 정리해서 했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자, 내인성은 뭐다? 식품의 원재료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자연독이 여기에 들어가요. 자연독이라는 거는 보고독, 우리가 잘 아는 조개독, 싹지톡신 같은 거, 테트로톡신, 베네루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수르가톡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원래 그 어패류가 가지고 있는 그 독성분, 이게 바로 내인성이죠. 식물성 하면은 버섯독이라든지 시한배당체, 청산배당체, 시한배당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 또 뭐 내인성이니까 아까 나와 있던 그런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또 항비타민성, 나와 있는 항효소성, 이렇게 식이성 알레르기 물질, 이런 것들이 다 내인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했는데, 내인성을 봤는데, 이번에는 외인성을 물어봤어요. 외인성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미생물이에요. 미생물이라는 거는
세균, 곰팡이, 효모 같은 건데 주로 식중독균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뭐 감염병을 일으키는 것도 물론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세균, 곰팡이, 효모 이런 것들 중에서 들어왔을 때 식중독이나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외인성이에요. 자, 그러면 기생충은 어떨까요? 네, 기생충도 외인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바로 답은 이제 기생충이 되고, 버섯독은 뭐였어요? 원래 버섯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내인성이다. 산화된 유지는 유지가 원래는 괜찮았는데 이게 저장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또 가열한다든지 그랬을 때 산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바로 유도성, 유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비성 조개족도 조개가 원래 가지고 있으니까 뭐죠? 네, 맞아요. 이것도 내인성이 되겠죠. 자연독, 식물성, 동물성의 자연독은 다 내인성이다. 아크릴 아마이드 같은 경우에 이것도 이제 전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높은 온도에서 가열했을 때 생성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유기성, 유도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은 기생충. 자, 그래서 이제 외인성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외인성은 식품 원재료 자체에는 함유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다. 채취, 제조, 가공, 저장, 조리, 그쵸? 운반, 뭐 진열 이런 모든 과정에서부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유독 유해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세균성 식중독. 그러니까 미생물 생각하시면 돼요. 미생물, 물론 바이러스도 여기 들어가고요. 경구 감염병이나 인축 공통 감염병을 일으키는 것들도 여기 다 들어가고, 곰팡이, 독, 기생충 이런 것들이 다 생물학적 외인성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화학적인 외인성 요소는 의도적인 첨가물로 유해 식품 첨가물, 그러니까 유해한 건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첨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비의도적인 오염물 같은 경우에는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작물을 재배하다 보니까 뭐 농약을 사용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환경에 의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잔류 농약이라든지 환경 오염 물질 같은 것들, 또는 용기나 포장재에서 용출되는 그런 성분들, 이런 것들이 다 화학적인 외인성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위의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문제도 풀어보고 문제 풀고 다시 한번 이론을 정리를 하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 같은 문제들이 지금 되풀이 되고 있죠. 이거 지금 외인성이냐, 내인성이냐, 유도성이냐 이런 걸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건강장애 원인 물질 중 유기성인 것은, 여기서 유기성은 유도성. 원래는 없었는데 가열한다든지 저장한다든지 뭐 가공한다든지, 그쵸? 이런 과정에서 식품 성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그쵸? 발생이 되는 그런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이 튼 감자. 자, 유기성인 거는 싹 튼 감자에 뭐가 있죠? 솔라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지나치게 구운 생선. 자, 지나치게 구운 생선에 벤조피린이 있죠, 여러분.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앞에서도 봤지만은 대표적인 바로 유기성 물질. 자, 벤조피렌. 자, 여러분들도 그냥 제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 그대로 그냥 듣고만 있지 말고 이렇게 한번 중요한 거는 한번 옆에다가 써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제 익히게 되는 거예요. 듣지만 말고 내가 또 써보고, 그쵸?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죠. 워낙 외우는 게 많으니까, 그쵸? 외울 게 많으니까. 자, 그 외에 농약을 많이 뿌린 채소. 농약이라는 건 유기성이 아니라 외인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푸른 곰팡이. 그러니까 곰팡이에 오염된 쌀. 자, 이거는 그럼 뭘까요? 곰팡이에 오염된 쌀이다. 그러니까 곰팡이 원인이 뭐예요? 이것도 다 외인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생물은 다 외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싹시톡신 하면은 이거는 싹시톡신은 조개가 가지고 있는 조개 독이에요. 그럼 원래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바로 내인성이다. 자, 계속 되풀이하면서 내가 지금 공부한 내용을 확실하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유기성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유기성 또는 유도성이라고 하는데요. 식품
원래 성분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제조하거나 우리가 항상 뭐 가공을 만들려면은 그렇죠. 가공식품을 만들려면은 제조, 가공, 뭐 가열 처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리하고 뭐 저장하고 운반하고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얘가 생성된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높은 온도에서 고기를 굽는다든지 벤조피렌 또 훈제식품의 니트로즈아민 같은 경우에는 아질산염을 첨가함으로써 그러니까 소세지에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움 같은 그런 식중독균이 자라지 않도록 또 색깔을 핑크색으로 잘 어떻게 보면 선명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아질산염을 첨가를 해요. 그러면은 그 식육 쪽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성분하고 사실은 이건 반응을 해가지고 니트로즈아민이 강력한 발암물질을 형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결국은 이렇게 가공하는 과정에서 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로 가열한다든지 조리한다든지 가공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원래는 없었는데 어떤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거 이런 거를 유기성, 유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이제 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은 자, 6번도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LD50이란 말이 나오죠. 자, LD50을 구하는 독성 시험 방법. 그러니까 독성 시험은 우리 세 가지를 배웠는데 급성과 아급성과 만성. 보통 이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급성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이렇게 딱 한 번 투여하는 거예요. 근데 급성, 독성 시험을 통해서 LD50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LD는 이 lethal dose라는 게 어떤 용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50% lethal, 치사량이에요. 그러니까 반수 치사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쥐 100마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식품 첨가물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을 먹였는데 그때 50마리가 죽는 양, 그게 바로 LD50이에요. 이 LD50을 구하는 독성 시험 방법은 바로 뭐다? 급성 독성 시험이다.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급성 독성 시험이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거는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LD50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lethal dose를 얘기를 하고 50% lethal dose. 그래서 반수 치사량이다. 실험 동물 1회만, 그러니까 급성이기 때문에 조금씩 계속 이렇게 투여하는 건 만성이고요. 이거 급성은 한 번 투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동물의 절반이 죽는 양을 구하는 건데 그게 바로 LD50이에요. 그래서 급성 독성 시험을 통해서 LD50 값을 구하게 되고 LD50 값이 작을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30mg A라는 물질, 근데 B라는 물질이 300mg이 나왔어요. LD50 값이. 그러면 이 말은 30mg을 한 번에 투여했을 때 쥐 100마리 중에 50마리가 죽은 거예요. 근데 300이란 뜻은 300ml를 투여했을 때 100마리 중에 50마리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양을 투여했는데 똑같이 50마리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LD50 값은 작을수록 어떻다? 독성이 강하다. 작을수록 독성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봅시다. 자, 다음 문제는 경구 투여에 의한 반수 치사량에 대한 이 LD50에 대한 거를 한번 더 이제 자세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좀 문제가 더 깊어요, 이거는 내용이. 그래서 요렇게까지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옳은 것은 일단은 LD50 값이 클수록 독성이 강하다? 아니죠? 작을수록 독성이 강하다. 요 내용은 알아둬야 돼요. 작을수록 독성이 강하다. 요건 알아두자. 자, 그리고 원숭이, 개 등 큰 동물 중 한 종류를 사용하여 시험한다 그랬는데 이거 보통 LD50 값은 작은 동물하고 큰 동물 같이 이용하는데요. 작은 동물 사용해요. 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30, 300 그다음에 30에서 300 요 내용이 나오는데 요 내용은 한번 정리를 하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약을 대상으로 했을 때 30mg 이하면은 이건 완전히 뭐예요? 네, 완전히 이거는 30mg 이하면 독약이에요. 독약. 30mg 이상은 이하면 독약이다. 그리고
300mg 이상이면 이하면 독약이고 300mg 이상이면 보통약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독약, 보통약 그 중간이 극약이라고 하는데 LD50 값이 30에서 300, 요 중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요 값보다는 LD50 값이 작을수록 독성이 강하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약이라고 했을 때는 30mg kg당, 그러니까 그 동물의 체중 kg당 30mg 이하면은 뭐다? 독약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다음 이제 8번 볼게요. 자, 독성 시험 방법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독성 시험에 대한 거는 이렇게 한 번 건너서 한 번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수 있어요. 자, 독성 시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적어도 두 종류의 동물로 최대 무작용량을 구하여 하며, 그래서 최대 무작용량 이렇게 나왔어요. 개나 원숭이는 1년 이상 사육해야 하는 시험 방법. 자,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은 두 종류 정도 사용을 하고 최대 무작용량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1ml를 계속 먹였는데 1년 동안 먹였어요. 쥐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쥐의 어떻게 보면 전생애가 거의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계속 먹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1ml를 계속 먹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1.1mg 예를 들어서 먹었을 때 이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1mg까지 요게 바로 최대 무작용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 무작용량을 구하는 게 뭐냐면 바로 만성 독성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LD50을 구하는 거는 급성 독성 시험이고 최대 무작용량을 구하는 거는 만성 독성 시험이다. 자, 그래서 경구 만성 독성 시험 나와 있는 것처럼 만성 독성 시험을 기억해 주세요. 만성 독성 시험. 경구라는 거는 먹인다는 거죠.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먹이는 거죠. 사료처럼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사료랑 같이 먹이든지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최대 무작용량을 구했어요. 사실은 이걸 왜 구했냐면 ADI를 구하려고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에 먹어도 되는 그런 섭취량, 왜 식품 첨가물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첨가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식품 첨가물 말고 우리가 약을 먹을 때 하다못해 뭐 진통제 같은 경우에도 어린아이 소아 또 성인에 따라서 그 먹는 용량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사람의 일일 섭취 허용량 ADI를 구하기 위해서 동물의 최대 무작용량을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만성 실험을 통해서, 독성 실험을 통해서 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최대 무작용량을 구했다. 그러면 그때 ADI를 구하는 방법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어떻게 된다? 네. 동물의 최대 무작용량의 안정계수 100분의 1을 곱한다. 여기서 안정계수 지금 10분의 1과 100분의 1이 나왔는데 100분의 1이에요. 왜냐하면 사람과 동물 간의 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10분의 1.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간에도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그 어떤 민감도가 차이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코로나가 유행할 때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고 또 바로 옆에 기침하는 감기에 걸린 친구가 있어도 어떤 사람은 감기에 옮을 수도 있고 그 옆에 있었지만 옮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민감성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또 10분의 1. 그래서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을 해서 100분의 1을 곱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체중하고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우리가 그 최대 무작용량을 구하기 때문에 이때 평균 체중, 뭐 예를 들어서 남자라면 뭐 70kg 70, 여자라면 60이면 60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평균 체중을 곱한 것이 ADI가 되는 거예요. 자, 구하는 방법도 알아두시고요. 뭐 계산하는 문제까지는 안 나와요. 자, 그래서 ADI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최대 무작용량, 동물의 최대 무작용량 곱하기 안정계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평균 체중. 이렇게 하면 바로 ADI다. 정리됐죠, 여러분? 좋아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하나씩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곰팡이의 최적 증식 온도는 보통 25도에서 30도예요. 그러니까 곰팡이는 중온균에 속하는데 약간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중온균의 최적 온도는 보통 25도에서 40도씨예요. 요 정도 되는데 보통 곰팡이는 25도에 30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주로 세균이 조금 더 높고, 그래서 요 문제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 된다. 모든 부패균은 공기가 있어야만 증식할 수 있다. 여기서 모든이란 말, 항상 모든 이렇게 나오면 그게 틀린 답일 확률이 높죠. 자, 공기 없어도, 예를 들어서 혐기성. 여러분 잘 아는 균 중에 뭐가 있을까요? 클로스트리디움 속 같은 경우에는 편성 혐기성이에요. 편성이란 말은 절대적인. 그러니까 공기가 있으면 오히려, 즉 여기서 공기라는 게 주로 이제 산소와의 관계를 말하는 건데, 공기가 있으면은 그 클로스트리디움 그 균은 오히려 못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니죠. 어패류의 부패는 주로 공기중. 어패류가 공기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 오히려 수중, 그쵸? 물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식품을 저온에 장기간 보존하면 곰팡이가 번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곰팡이 중에 혼행균이 있어요. 그러니까 냉장고에서도 증식을 하는 그런 균이 있어요. 자, 그래서 주로 푸른 곰팡이 같은 것들도 그렇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맞네요. 이건 맞네요. 자, 마지막. 식품을 조리한 후에도 생존할 수 있는 미생물은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세균이다. 여기서 가열조리했다는 열 처리를 했는데 그래도 남아있다는 거는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형성하는 균이죠. 포자 형성하는 세균 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바실러스와 클로스트리디움소. 이거는 기억해 주세요. 바실러스, 클로스트리디움소 기억해 주세요. 자, 답은 4번이고요. 자, 다음. 이제 11번 보면 세균에 의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세균 봅시다. 모든 부패균은 그람 양성균이다? 아니요. 양성균도 있고 음성균도 있죠. 항상 모든 이런 거 나오면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람 양성, 음성 다 있죠. 20도씨 이하에는 생육이 어렵다. 좋은 균이 있어요. 20도씨 이하라는 거는 결국 좋은 균을 얘기하는 건데 좋은 균도 존재하기 때문에 생육이 어렵다고 볼 수 없죠. 그렇죠? 자, 수분 활성도가 0.7에서 0.8일 때 활발하게 증식한다. 여기 수분 활성도, 워터 액티비티를 얘기하는 건데 세균 같은 경우에 0.9 이상일 때 보통 잘 증식을 해요. 그러니까 좀 수분 활성도가 높은 데서 세균은 살 수 있어요. 보통 고기라든지 생선이라든지 두부라든지 우유라든지 이렇게 수분 활성도가 굉장히 높은 데서 잘 증식하는 게 바로 세균이에요.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최적 pH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세균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최적 pH는 4에서 5다라고 아니고 중성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성은 7 정도 전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틀렸어요. 자, 중성에서 오히려 잘 증식해요. 그러니까 한 6.8에서 7.5 정도 요 사이에서 잘 증식하는 게 바로 세균이에요. 지금 우리가 세균에 대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김치, 식초, 요구르트 이런 발효식품 제조에 이용하기도 한다. 김치 유산균, 젖산균이라고 하는 거. 식초는 식초균이죠. 아세토박터 속이고요. 요구르트 같은 경우에도 이건 뭐예요? 유산균이죠. 젖산균이라고 하는 거, 락토바실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발효식품 제조에 이용하기도 하는 거 맞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비슷하게는 나올 수 있고 보기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문제 답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보기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11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기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보기들에서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 답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그 풀이도 한번 여러분이 꼼꼼하게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다음 이제 12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그람 음송이고 무포자,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 통성 혐기성 강균이다. 그람 음성이다.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유당은 젖당을 말하는 거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유당이나 젖당이나 락토즈를 얘기하는 거죠. 같은 거예요. 자, 영어로 안 나오고 보통 우리말로 나올 거예요. 유당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젖당이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삼각가스를 생성한다. 그리고 이거는 위생지표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식품에서 이 균이 나오면 이 식품은 비위생적이야. 예를 들어서 냉면 육수에 얘가 나왔어요. 그러면 비위생적인 걸 이렇게 그 위생의 지표로 삼는 균. 이게 바로 뭐냐면 뭐겠어요, 여러분? 맞아요. 대장균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에세리키아 콜라이. 우리가 이콜라이라고 얘기하는 거. 네. 이게 지금 식품 위생 지표균이다. 근데 장구균이라는 것도 있어요. 장구균. 이것도 식품 위생의 지표로 삼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에 강균이라고 했어요. 제가 장구균은 코코스가 바로 장구균이에요. 그런데 얘는 지금 여기서 강균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여기서 이걸 말하는 건 뭐냐면 바로 대장균을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요 문제가 중요해요. 요 문제의 내용, 뭘 말하는 거다? 바로 대장균을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대장균을 정의한 내용은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12번에는 문제가 좋기 때문에 요 문제, 요 내용을 알아둬야 된다. 자, 다음 13번 볼게요. 정상적으로 가열 조리한 식품, 그러니까 가열을 충분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장균군이 검출이 됐어요. 대장균군은 열에 약해요. 그래서 원래는 가열하면은 죽거든요. 없어야 돼. 그런데 분명히 가열을 했어. 그런데 대장균군이 많이 검출이 됐대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식품 원료가 오래됐다? 오래됐으면 미생물이 아무래도 자랐을 수 있겠죠. 하지만 가열을 하면 웬만하면 이 대장균은 일단은 다 죽어요. 이렇게 충분히 가열을 하면 다 죽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뭐 74도씨 1분, 85도씨 1분 이 정도 이상 가열하면은 대부분의 균들은 죽거든요. 그러니까 포자가 아닌 대부분의 균들은 죽거든요. 식품 원료를 냉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식품 원료를 불결하게 운반하였다? 그러니까 불결하게 운반을 하였다 하더라도 지금 이거 원료잖아요. 원료. 그렇지만 가열을 하면 대장균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좀 이거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네 번째, 식품 조리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다 가열을 해서 다 만들었어요, 완제품을. 그런데 어떤 사람이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그거를 뭐 손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옮겼다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조리를 다 한 다음에 취급이 불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다. 5번은 좀 내용이 그런데 식품 원료가 분변에 직접 오염되었다. 아니, 원료가 혹시라도 오염됐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안 되겠지만 가열을 제대로 했다면 어쨌든 대장균은 죽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다. 자, 다음 우리 14번 볼게요. 이번에도 이제 대장균군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대장균과 대장균군이라는 거는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대장균을 포함한 어떻게 보면 장내세균, 그러니까 대장균, 그러니까 그룹을 말한다. 대장균군. 자, 공기오염지표균이다. 왜 공기? 그렇죠? 분변오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로. 왜냐하면 대장이라는 게 대장에 존재하니까 대장균이에요. 그럼 이 대장균이 우리 몸을 통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경로가 뭐냐면 분변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변 오염지표균, 이렇게 공기가 아니라. 자, 장구균도 대장균군에 포함된다. 자, 여기서 장구균, 대장균군하고는 이제 좀 구분을 해요. 대장균군, 장구균, 이 둘 다 식품위생지표균으로 사용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장구균과 대장균군을 이렇게 같이 취급하지 않아요. 일단은 장구균은 구균이고 대장균군 같은 경우에는
간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요. 또 그람 뭐 양성이고 음성이고 이것도 다르고요. 자, 그람 양성의 구균. 이거는 그람 양성의 구균이라는 거는 장구균을 말하는 거고 포자는 생성하지 않아요. 원래 구균은 포자를 생성하지 않고 대장균군 자체도 포자를 생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틀린 거죠. 자, 분변 오염의 지표다. 맞아요. 식품의 위생 검사에 사용된다.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5번 한번 볼게요. 동결 저장 중에 생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결에 강하냐? 대장균군은 건조와 동결에 약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동결한 아이스크림 같은 거 이런 데에 실제 존재를 했다 하더라도 동결하는 과정에서 얘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동결식품, 건조식품에는 대장균군을 가지고 식품 위생의 지표로 삼는 거는 좀 올바르지 않아요. 그랬을 땐 보통 이건 장구균을 이용해요. 동결이나 건조된 그런 식품 있잖아요. 그런 식품의 위생 지표군으로는 장구균을 사용한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 이렇게 또 돼도 여러분들이 이제 대장균군과 제가 장구균의 차이를 설명했거든요. 그 차이를 이해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15번. 대장균군 정성시험. 여기서 정성이라는 거는 자, 이 식품에 대장균군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알아보는 그런 단계예요. 이런 거를 정성시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양을 보는 게 아니라 대장균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이제 3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이게 양성이면 플러스 그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 아마도 뭐 배웠을 수도 있는데 모른다면 좀 외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번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그러니까 추정, 그 다음에 확정, 완전. 이게 헷갈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추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대장균일까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처음에 첫 시험으로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정해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LB-배지를 락토스 브로스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LB-배지라는 거를 이용을 해요. 그렇게 하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조그마한 덜암간, 또는 두럼간, 덜암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조그마한 요게 시음간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거꾸로 해서 넣어요. 이 LB-배지에다가. 그렇게 하면 이 대장균군은 여기에 L이라는 거 락토오즈거든요. 락토오즈는 뭐라고? 유당 저당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유당 저당을 이용할 수 있는 대장균이 증식을 하면 산하고 가스를 생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기포가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두럼간 안에 기포가 모이게 되면 이 처음에 추정 시험에 양성 반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계가 이제 어떻게 보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BG, LB-배지 또 다른 배지를 이용해가지고 비슷한 방법으로 똑같이 이것도 두람관을 이용해서 기포가 생성되고 또 산과 가스를 만들기 때문에 또 산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 색깔이 또 변해요. 배지의 색깔이 변해요. 자, 이런 것들 통해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시험 이렇게 그 다음 단계의 시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러분 좀 복잡하지만 맨 처음에 시작은 추정이에요. 그 다음에 확정과 완전인데 만약 이게 헷갈린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확정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완전이라는 거는 진짜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더 이상은 없다. 완전하다. 그래서 이 완전이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처음은 추정, 마지막이 완전. 그러면 가운데는 확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정, 확정, 완전 이렇게 3단계 시험을 거쳐가지고 여기 예를 들어서 뭐 그 대상이 냉면 육수라면 냉면 육수에 대장균군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16번. 냉동식품의 분변 오염 지표균. 자, 여기서 냉동 대신에 건조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냉동이나 건조에는 보통 이 대장균, 이콜라이라고 말하는 대장균은 냉동과 건조 식품엔 약해요. 그럴 땐 뭘 쓴다? 장구균을 이용해요. 장구균.
자, 장구균 여러분 이게 영어로 나오니까 어렵게 느껴지는데 항상 구균은 우리가 코코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코코스. 여기 코코스 나오죠, 여러분? 이게 바로 구균을 말하는 거고요. 강균은 바실러스라는 용어가 있으면 이거는 강균이에요. 자, 이건 모양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구균은 동그랗게 생겼다. 강균은 막대 모양이다.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엔테로코코스 그럼 엔테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테로코코스 그러면 장구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식품에 우리 위생 지표로 삼는 균 2개, 대장균군과 엔테로코코스, 즉 장구균 이 2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자, 다음은 이제 17번 봅시다. 멸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멸균. 이런 용어를 설명하는 거는 뭐 그렇게 나올 확률은 좀 낮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리고 또 멸균 그죠? 이게 멸균은 뭘 말하는 걸까? 살균. 어떤 약간 용어에서도 여러분 느낌에도 어때요? 좀 차이가 있죠. 멸균은 완전히 박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균은 하나도 남김없이 사실 가장 열에 강한 거는 세균의 포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까지 완전히 다 죽이는 거. 완전 박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바로 멸균이에요. 살균은 완전 박멸은 아니고 문제가 될 만한 미생물을 죽이는 거. 이 정도가 살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멸균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결국 완전 박멸, 완전히 사멸시키는 거. 보통은 121도씨에서 15분 정도 고압 멸균 살균기, 그러니까 오토클레버를 이용해가지고 그 오토클레빙, 고압 멸균 살균을 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도 남겨 완전 멸균 상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다음 18번. 다음 가을 살균법과 그 살균 조건에 대한 관계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합시다. 저온 살균 하면은 몇 도씨? 60에서 65도씨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있는 건 다 맞아요. 60도도 맞고 63도도 맞고 65도도 맞는 거예요. 30분은 맞아요. 근데 이게 틀린 거네요. 그쵸? 자, 건열 멸균이라고 해요. 드라이 오븐. 아마도 여러분 실험실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핏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호일 같은 데 싸서 살균을, 그러니까 멸균을 시키는 거죠. 멸균을 시키고 뭐 이런 과정. 약간 유리 그런 초자기구 이런 것들을 주로 건열 멸균법에 의해서 많이 살균을 하는데 멸균을 하는데요. 160도씨에서 1시간 정도. 이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더 높아요. 건열 멸균은 드라이 오븐에서 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고압 증기 멸균은 아까 제가 몇 도라고 그랬죠? 110이 아니라 120이나 121도씨. 네, 120도 맞고 121도도 맞아요. 여기서 15분간 하는 거죠. 자, 고온 단시간 살균법 같은 경우는 보통은 73 또는 뭐 75도씨 다 맞아요. 요 정도에서 30초가 아니라 15초. 네, 15초예요. 그리고 초고온 순간 살균법 같은 경우에는 160도는 너무 높죠. 130도 보통 정도 이상에서 네, 맞아요. 수초. 뭐 0.5초에서 2초간 이렇게 살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맞는 거는 건열 멸균법이네요. 이 정도 온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긴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정리한 이 정도 온도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겠다. 다음. 우유의 저온 살균이 잘 되었는지. 자, 우유의 저온 살균이다 그러면 보통 저온 살균은 몇 도다? 60에서 65도씨에서 30분 정도 해요. 근데 이렇게 저온 살균을 하게 되면 이 포스포타제 테스트, 여기 테스트 T가 빠졌네요. 포스포타제 테스트. 이 효소가 활성을 잃게 돼요. 그래서 이 포스포타제 테스트를 통해서 저온 살균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보통 판단을 해요. 자, 다음. 자, 20번 봅시다. 자, 20번은 식품 공장에서 발효조와 배관 등 여기서는 배관,
요런 살균 소독 이럴 때 배관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A라는 탱크에서 B라는 탱크로 예를 들어서 옮겨가요. 대부분은 이게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여기에 이제 스테인리스인 어떤 그런 그 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관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관을 살균하는데 가장 적합한 거는 바로 증기 살균이에요. 스팀. 여러분 스팀 엄청 뜨겁거든요. 스팀이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증기 이런 거는 증기 소독법이라고 한다. 이런 거 좀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자외선 살균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외선은 주로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여러분 맞아요. 컵이나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뭐 수저라든지 이런 데 살균할 때 보면 약간 보랏빛, 그렇죠? 푸른빛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보랏빛 나는 그 자외선으로 살균을 하잖아요. 자, 그때 이거는 대부분 다 표면 살균이에요. 그러니까 표면만 살균을 하는 거예요. 내부까지 침투가 안 돼요. 그런 특징이 있죠. 조사치가 나진 않고요. 투과력은 없어요. 그래서 표면 살균이에요. 이 내용은 중요해요. 투과력은 없다. 품온이 상승한다. 지금 옳은 것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승 뭐 별로 그렇게 상승하지 많이 이렇게 높아지진 않아요. 온도가 잔류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자외선이 이렇게 남아 있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냐 이거죠. 그렇지는 않죠. 방사선 조사 같은 경우에는 잔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유리 라디칼을 생성한다. 이런 것들은 다 방사선 조사하고 연관이 되는. 그러니까 잔류 효과가 있는 거. 자유 라디칼을 생성하는 거 이런 것들은 방사선 조사. 이거는 자외선.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잔류 효과가 없다. 표면 살균을 하는 거다. 조사치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다른 것들은 다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끊고 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